계속해서 제8절 특수무기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무기입니다. 자, 현대 물리학의 발전에 따라서 1930년대에 이제 핵 분열의 원리를 이제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이제 핵 연구를 발발하자 이제 주요 교전국들은 핵에너지의 이용에 관한 연구에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맨하탄 계획을 이제 그 맨하탄 계획이라는 이 암호명 아래 20억 달러를 투입해서 이제 원자폭탄 개발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는 일반적으로 핵분열 반응을 이용한 원자폭탄과 그다음에 핵융합 반응을 이용한 융합폭탄 및 순융합폭탄, 그다음에 중성자 폭탄, 초플루토늄 폭탄 등으로 이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핵무기는 핵폭발 1분 이내에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폭풍, 열복사선, 그다음에 핵 방사능성, 전자기파, 일시적인 방사선 등에 의한 초기 효과와 1분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낙진이라든지 가문 방사선, 잔류 효과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표준형 원자폭탄은 우라늄 235 및 플루토늄 239를 이제 분열 물질로 사용하고 TNT 어떤 2만 톤의 어떤 폭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소형 원자폭탄은 1kg 이하의 어떤 폭탄 에너지가 TNT 1톤 수준의 어떤 폭탄도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원자탄은 이 반응량 1kg 이상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어떤 TNT 500km 수준까지 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그 핵무기는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도시나 그 다음에 국가 산업 시설, 전략 핵무기 등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전략 핵무기, 주로 군사 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전술, 여기에서는 핵무기, 그 다음에 제1선 부대를 주목하는 어떤 전장 핵무기, 적의 항공기, 미사일을 공격하기 위한 대공 핵무기, 적의 어떤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한 대잠수함 무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핵무기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원자폭탄의 어떤 구분을 우리가 금방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전략 핵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술 핵무기, 대공 잠수함 무기가 있는데, 전략 핵무기는 국가 산업시설이라든지 전략 핵무기를 공격하고, 전술 핵무기는 군사 목표를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대공 핵무기는 항공무기, 미사일 공격을 하고, 대잠수함기는 적 함수함을 공격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무기 제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 두 가지 이 핵무기를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채광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라늄 1kg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1000톤의 어떤 우라늄 원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라늄 원석이 필요하고, 이 우라늄 원석을 이제는 정제를 통해서 이제는 원심 분리기에서 이제 기태 상태로 분류를 하는 거죠. 농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고체 상태로 전환하는 거죠. 이 상태까지는 이미 뭐 다 개발됐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도 이미 핵무기도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6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미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박정희 시대에 이제 뭐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무산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못 하고 있고, 뭐 모든 나라가 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또 문제는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나라와 어떤 갈등 관계에 있어서 전쟁을 하게 되면 핵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일단 공멸하는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핵을 정말 사용하지 않으면 좋은데, 이런 어떤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국의 어떤 유리한 이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북한이 미국하고의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말하면 맞짱 뜨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핵 가지고 있다. 니네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의 본토까지 탄도미사일 핵을 보유해 가지고 쏘겠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사실 미국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난센스가 있다고 하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거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게 우리가 동맹 관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관계 개선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핵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우리가 이렇게 먼저 발전해 온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저력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방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서로 간의 어떤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실 왔던 거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이제 잘 우리가 협의하고 그다음에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없는 그러한 남북 분단이 되고 또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자국의 통일을 이뤄갈 수 있는 이런 방향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아니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동서 어떤 통일을 이 거울 삼아서 우리가 계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진행되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가지 않으면은 이제 막판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 무기가 이런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 그러면 상대국의 어떤 공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마지막으로는 피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핵무기의 전쟁입니다. 자, 핵무기 등장은 언제 했느냐면, 자, 인류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핵전쟁과 기존의 어떤 재래식 전쟁으로 우리가 이제 이분화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과 이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어떤 방사능 잔류 효과는 전쟁을 통해 달성하려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 자체를 의미하게 만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권의 어떤 확보 수단이었던 전쟁의 실천적 타당성이 핵전쟁에 의해 인류 공멸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인류 생존을 위해서 통용되었던 어떤 전쟁의 본질과 그다음에 타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전쟁보다는 군사 외적인 어떤 당위성을 위해서 재래식 전쟁을 선택하거나 또는 핵전쟁을 수단으로 선택할 수 없는 이러한 제한 전쟁이 현대 전쟁의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핵전쟁의 어떤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핵전쟁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핵전쟁 억제가 왜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전략이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현대전을 이해하고 미래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핵무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면서 이제 처음 핵무기가 출현되었는데 이후 핵무기는 과학기술과 전략적 측면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서는 어떤 핵무기는 이 파괴력의 증대다. 그래서 이 메가토급 무기로 여기에서는 보유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제 것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운반 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폭격기 이제 B-29 이것들을 어떤 사용하게 되었으나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탄도미사일로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이제 SLBM 이런 이제 대륙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셋째는 이 핵미사일의 어떤 요격체의 발달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1차 타격으로부터 이제 최대한 어떤 핵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2차 타격을 가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두 번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렇게 핵폭탄을 투여한 걸 보면 한 번은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제2차, 3차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공멸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핵전쟁의 어떤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핵전쟁에 대한 예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군비 통제와 이제 억제 전략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군비 통제에 있어서는 이 핵무기가 없는 평화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지향을 통해서 핵무기가 완전 폐기되기 이 시도에도 불구하고 달성되지 못하였지만은
1970년대에 이제 비핵국의 어떤 보유국을 저지하고 그다음에 핵 보유국이 더 이상 증강되는 것을 막는 핵 확산 금지 체제로 어느 정도 이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 개발을 통해서 보유해서 이거를 통해서 무력을 행사하려는 이런 요소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여튼 군비 통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유를 금지하고 핵산의 어떤 증강을 금지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군비 통제를 강화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핵전쟁의 억제 전략인데, 자 이거는 억제라는 것은 자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억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핵무기를 이용해서 선제 공격을 실시하는 경우에 공자에게 승리의 어떤 가능성보다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억제의 논리는 합리적 자기 이익에 기초해서 행동하는 행위자들이 핵 보복이 가져올 엄청난 이 폐해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핵무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자연히 억제를 담당하게 될 만큼 자명하게 두려움을 주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실천에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억제는 위협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핵전쟁의 예방은 군비 통제와 억제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런 것들을 핵을 억제하지 못하고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증강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이러한 요소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핵 억제 전략의 변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핵무기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어떤 미국의 적대적 이제 핵 이게 이제 핵 우위가 확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 핵 우위를 가져오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핵 평등을 가져오고 이제는 탈핵의 어떤 과정을 이제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핵무기는 1945년 8월 미국에서 이제 최초로 사용되었고 그다음에 49년도에 소련이 원자력 폭발을 이제는 시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났던 핵무기의 등장으로 인해서 1950년도 1월 31일에 미국은 수소폭탄 개발 승인을 이제 총체적인 어떤 핵 전략의 어떤 규정으로 시작해서 NCS로 완성하였지만 핵 전략다운 전략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소련 역시 핵 열세를 만회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핵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의 전략은 어떤 대량 보복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젠하워의 어떤 행정부의 신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기술 위주의 핵 군사력을 강조하면서 소련의 어떤 재래식 전력 우위를 핵 우위로 일단 상쇄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도발에 자신이 선택한 방법과 장소에서 즉각적이고 그다음에 대량으로 보복하겠다는 이런 대략 보복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르시초프는 소련의 핵 열세를 감안하여 기습 공격의 어떤 절대성과 민방위 등을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전파 무기, 여기에서는 그 어떤 전자기파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EMF 효과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강력한 전자기표를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파괴하는 이제 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핵폭발 시 이 핵효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핵폭발 시 발생하는 이 감마선에 의해서 강력한 전자파가 이제 방사되죠. 그러면 폭발 고도에 따라서 핵폭발에 어떤 피해가 미치지 않는 지역의 전장비까지 이제 마비가 된다는 거죠. 마비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EMP 효과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여기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핵무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무기가 여기는 전자기파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대기권 밖에서 이 핵무기가 폭발했을 때 발생하는 우리가 현상이고, 또한 적국의 어떤 전자기파 폭탄의 어떤 효과를 일반 폭탄에 의해서 발생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든지 기타 어떠한 국제 조약에서도 핵무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사용상 여기에는 제약이 없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적국의 국가 기반 시설을 단기간에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는 전자파 이런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어떤 적의 통신, 이 지휘통신, 감시체계, 그 다음에 사격통제체계, 컴퓨터, 미사일 등 이러한 어떤 전자장비라든지 군사시설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통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통신이라든지 금융, 방송, 그 다음에 전기시설 이런 어떤 적국의 국가 기반 시설을 단기간 내에 어떤 면에서 보면 무력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적지만 여기서는 재앙에 가까운 경제적 대혼란을 야기하는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어떤 무기 체계가 미 하원의 어떤 군사위 산하 EMP 소유에는 민간이라든지 군사 분야의 어떤 주요 인플라가 불량 국가나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위협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적지만 이게 발생이 되면 대재앙에 가까운 어떤 그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무기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입니다. 자,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는 어떤 권총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관총, 단검 이런 것들을 제외한 현대 어떤 무기 체계로서 고출력 마이크로파에 취약한 이런 전자 부품들이 많이 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고출력 마이크로파는 어떤 정밀 그런 유도 무기, 그다음에 대형, 소형 항공기 보호용 무인 장비, 그다음에 무인 전투기 이런 게 탑재되는 초강력 전자 공격 무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 체계는 여기는 초고주파 영역에서 여기에서는 초고주파 영역에서 강력한 전자기 어떤 펄스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자 장비라든지 전자파를 어떤 사용해서 장비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이 기능적인 장애를 일으켜서 어떤 적의 군사 작전 이런 그 적의 군사 작전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출력 마이크로파는 여기에서는 이거를 활용하면은 발칸이라든지 신궁, 그다음에 어떤 비호, 천마 등 이런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그 대공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이 개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출력 마이크로파를 활용한 무기 체계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탄약이 불필요하고 그다음에 운용 유지 단계 및 전자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략 공급이 지속되는 한 대전차라든지 그다음에 대항공기 이러한 작전을 중단 없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는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탄소 섬유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소 섬유탄은 여기는 이 전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흡축상 이런 것들이 어떤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섬유를 살포해서 이 전력 시설을 이제 파괴하는 거죠. 파괴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력 공급 시설과 그다음에 공급 장비에 뭐 단락이라든지 누전, 방전 형태 이런 걸 시켜서 이제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 그 탄소 섬유탄은 그 탄소 섬유가 충전된 어떤 면에서는 수백 개의 어떤 자탄이라든지 분산, 탄두, 신관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섬유탄은 전기시설 파괴용으로서 가늘고 긴 탄소 섬유줄이 다량 살포돼서 전력 체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전력 체계를 파괴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전자 장비 파괴용으로서 미세한 어떤 탄소 섬유 분말 이런 것들을 다량 분모함으로 인해서 이 전기 전자 장비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흰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지 않지만은 이런 탄소 섬유 분발을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에는 이런 것들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미세한 탄소를 분말을 해가지고 다량의 분무를 해서 전기 장비 이런 것들을 마비시키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탄소 이런 것들 섬유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탄소 섬유탄은 1985년도에 미국이 이제 그 지대공 그 유도 무기 레이더를 이제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제 투하한 어떤 체포탄이 인근 발전소로 날아가서 주변에 6만여 가구의 어떤 전기 시설이 이제는 중단되는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연구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991년도에 걸프전에서 이라크 변전소를 이제는 이 탄산 섬유탄을 통해서 이 장착한 토마호크 미사일을 공격해서 바그다드시의 어떤 전기 공급을 마비시키게 되는 이런 통신 시설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1995년 5월에 이제 그 어떤 유고전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 그 유고 전체의 어떤 그 전체의 영토의 70% 지역에 전기 차단, 공급 차단했고,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주요 시설의 복구는 7시간이 걸렸지만 일반 시설의 복구까지는 약 20시간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섬유탄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인명을 어떤 면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그 어떤 살상을 유지하면서도 이런 어떤 주요 시설에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재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이런 것까지도 지금 개발을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고섬광 발광탄입니다. 고섬광 발광탄은 이 포탄에 고섬광 발생 장치를 장착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 과학 장비를 위해서 센서라든지 접근 시력을 파괴하는 비살상 탄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래 전장에서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이제는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 전자전, 그 다음에 어떤 복합 타격 장치로 대표되는 미래 첨단 장비에 부착돼서 각종 과학 장비들의 어떤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고섬광에 의해서 파괴시키거나 마비돼서 성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50년도 이제 중반에 플라마스에 의한 그 발광 현상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이제 수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80년대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그 이 고섬광 발생 장치를 이제 공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섬광 발상탄은 전술적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무기 체계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무기 체계에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포 탄약 기능으로 해서 60mm, 그 다음에 81mm, 120mm 박격탄이라든지 뭐 중대구형 화포 탄약에 장착해서 근거리에 위치한 적 집단군 시설을 어떤 그 공격함으로써 적군의 어떤 시력 및 어떤 과학 장비 센서를 파괴하거나 마비시킴으로써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그 탄광에 그런 어떤 장착해서 적의 어떤 집단군이란 시설에 투하해서 적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고섬광 발광탄이 이제 그런 게 사용될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입니다.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여기에서는 이 방광망은 정보의 어떤 정보라든지 감시, 그다음에 정찰 체계, 지휘 통제 체계, 통신 체계, 대공포, 유도탄 이런 것들은 이제 구성된 우리가 어떤 종합적인 이런 것들을 체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공 무기의 핵심은 유도탄으로 일반적으로 명중률이 90%의 어떤 그 이하이고, 유도탄을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더라도 예측 불가한 전장 상태 때문에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자주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유도탄의 어떤 그런 그 공격 능력을 강화시키는 추세에 있으므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어떤 방공 체계를 대폭적으로 강화시키고 가장 적합한 무기가 여기에서는 미국은 1990년대에 이제 여기 고에너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그다음에 무장 헬기라든지
항공무기, 유도탄 이런 것들을 요격시킬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은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 무기 체계는 발생되는 레이저 무기 체계는 어떤 레이저의 어떤 출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표적에서 에너지 밀도에 따라서 저에너지 어떤 그런 저 에너지 레이저, 그다음에 중 에너지 레이저, 고에너지 레이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구분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에너지 레이저는 가시권 밖에 있는 어떤 금속 구조물을 파괴할 수 있는 그다음에 100km 이상의 어떤 출력과 표적에서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보유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열 압력탄입니다. 자, 열 압력탄은 자, 여기에서는 그 열과 압력과 동반된 어떤 폭발 현상은 여기에서는 생활 현장에서 아주 가끔씩 발생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대구 지하철 공사장에서 이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서 가정용 가스 폭발 사고, 그다음에 화학 공장 폭발 사고, 이러한 어떤 액체 연료가 공기 중에 분산돼서 2차 점화 장치에 의해서 이제 폭발함으로써 열과 폭풍, 이 압력이 발생해서 인명과 재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발생시키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적용한 것이 연료기와 탄이고 한 단계 어떤 발전시킨 형태가 이제 열 압력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넓은 표면을 갖는 어떤 표적들에 대해서 파괴력이 재래식 폭탄보다 약 한 12에서 16배 파괴력을 보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열 압력탄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라크 전쟁 등에서 미국이 사용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적 갱도와 포병이라든지 동굴 준지에 대한 어떤 정물 타격이라든지 대하력전의 어떤 어떤 보조 수단, 보안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병 탄두라든지 항공탄, 미사일 등 이런 다양한 무기 체계에 적용 가능한 것이 여기에서는 열 압력탄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향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음향 무기 체계입니다. 자, 음향 무기 체계는 자, 여기에서는 그 음향을 이용해서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떤 비대칭 무기라고 활용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음향 무기 체계를 구분해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고출력 에너지 방식은 자, 고출력의 소리를 어떤 적에게 발사해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와륜형 방식은 도넛 형태로 인해서 압축된 소리를 발사해서 적을 제압하는 거고, 그다음에 초저주파 방식은 20 해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해가 발전의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인해서 어떤 초저주파 발사, 그다음에 신경난층, 이런 광증 유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인체를 여기에서는 비대칭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이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운영 절차를 보면 여기에서는 접근을 탐지하고, 그다음에 경고하고, 그다음에 제압 이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인명 중시의 이런 미래 작전 개념에 부합된 전투 장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가청음, 그다음에 주기적 충격파, 초고주파, 초저주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소리 종류별로 인체의 영향을, 그다음에 어떤 여기에서는 갱음으로 인해서 이 파괴된, 그래서 이런 것들 인체에 영향을 주면서 이거로 인해서 파괴된 어떤 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면 아파트의 어떤 그 층간 소음 뭐 이런 것들 가지고도 상당히 어떤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이 비대칭 무기로 인해서 우리가 출력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해서 이런 현상을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는 음향 무기 체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은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방송을 이제 다 철거를 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서로가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 못지않게 상대의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광고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요소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음향 무기 체제, 비대칭 무기로서 이런 어떤 우리의 폐를 손상시키고 망가진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제7장 활용 무기 체계를 봤습니다. 다양한 어떤 무기 체계를 다 여러분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정말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이런 무기가 있구나 이런 것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8장 방어 무기 체계에 들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